네, 유신익 KB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집중 분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요즘 그 미국 경제를 두고 나홀로 호황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지표들 좋게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제조업 PMI도 2022년 9월 이후로 처음으로 기준선 50선을 넘었다. 이런 소식도 나왔었습니다. 지금 미국 경기 어떤 상황으로 보십니까? 사실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까지는 서비스업 위주로만 이제 그 호황세를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 지표는 금리 때문에 괴로운 상황이 지속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뒤에서 제가 좀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2008년도 이후에 나타났던 금융의 경제화 현상이 또 다시 시작이 되고 있다. 이 금융의 경제화라는 현상은 뭐냐면요. 우리가 주식이나 채권, 여러 가지 투자나 전략을 짜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미국은 전형적으로 금융이 모든 경제 부분과 모든 시장 부분을 다 끌어가서 좋아지게 만들고 그 이후에 후행적으로 제조업 지표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좋아지는 현상. 즉, 지금은 작년, 재작년 금융이 먼저 좋아지는 패턴 속에서 서비스업이 좋았고 직접적으로 개인들의 어떤 심리와 유동성, 소비와 관련되는 서비스업이 좋은 다음에 제조업 지표들은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 이슈나 아니면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 줄어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즉, 네. 먼저 우리가 냇물이 흐를 때 병목 현상이 생기듯이 서비스 쪽에 먼저 소비가 많이 부과되고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가 후행적으로 좋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제조업도 이제는 반등을 하는, 즉 이런 현상은 또다시 미국이 큰 그림에서 장기 10년의 어떤 매크로의 프레임을 또 만들어가는, 결국에는 나홀로 성장이라고는 했지만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적 리더로서의 또 다른 모습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의 경제화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2월 그 PC 예상치 부합하는 결과 나왔는데 파월 의장이 여전히 신중한 태도 유지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시장의 기대가 좀 앞서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항상 이제 채권 시장 그리고 미국 이외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금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시각 자체를 미국의 입장과 미국이 아닌 국가들의 입장, 혹은 미국과 굉장히 연대가 강화되어 있는 최근에 일본 같은 국가,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일본도 최근에 금리 정상화 정책을 발표했고 미국도 금리를 정상화한다는 개념에서 네. 너무 빠르게 올린 5%대 그 기준금리를 내리겠다라는 표현은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으니까 올해 3월에 인하를 할 거야. 아니야, 5월, 아니야, 6월 이렇게 계속 기대를 만들고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기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인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융의 경제화 현상 속에서 충분히 금융이 좋고 그를 기반으로 개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여력들이 너무나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제조업 지표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빠르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다. 오히려 기타 여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달러 빚을 상당히 많이 지워져 있고 그로 인해서 통화 이제 환율의 변동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 금리 인하를 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즉 이야기인 것은 뭐냐면 올 하반기까지도 연준이 금리 인하를 뭐 3번 점도표에서 하겠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 예상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를 두셔야 된다, 뭐 이런 판단입니다. 기대치는 굉장히 높아져 있지만 미국이 아쉬울 것은 없다. 뭐 이런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그 4월 5일 이번 주죠. 시장에서 주목하는 발표가 있습니다. 4월 5일 금요일에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실업률 컨센서스로 보면 이제 실업률이 3.9% 전월과 비슷한 숫자이고 이제 신규 고용 자체가 그 전달에는 20만 대였다가 20만 명대에서 이제 20만 명대 아래 혹은 그보다 좀 축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가 이 역시도 제가 이제 미국의 입장과 미국이 아닌 국가의 입장에서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지금 실업률이 조금씩 이제 3% 초중반대에서 조금씩 올라가고 있지만, 미국은 자연 실업률이 4.2%입니다.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에 인플레이션도 없고 그냥 가만히 놔뒀을 때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실업률이 최소 기본이 4.2라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것보다 실업률이 낮다. 이건 역시 미국은 완전 고용이라는 거죠. 즉, 우리나 비미국 국가들, 미국이 아닌 국가들 입장에서는 실업률이 조금씩 높아지고 고용의 숫자 자체가 조금씩 다운그레이드 될 수 있으니 이것을 침체 직전의 현상으로 보고, 그러니 우리는 금리 인하를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보면 희망을 갖게 되지만, 이 지표가 이렇게 컨센서스만큼 나온다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흔들림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이것보다도 PCE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CPI가 얼마나 안정적인 행보를 가져가느냐, 거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주택 렌트비가 어떤 행보를 가져가느냐가 네. 미국의 입장에서 파월 그리고 페드 연준의 입장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결국에는 뭐 박사님께서는 물가 지표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최근에 고용과 관련해서 임금 상승도 있고 인플레이션이 이제 크게 낮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고용이 좀 견조하게 나온다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좀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이제 현실적으로는 금리 인하를 굳이 지금 해야 돼? 라는 필요성 측면에서는 낮아질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되는 거는 연준 파월 의장이 최근 FOMC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 것은 고용 시장이 뜨겁고 안 뜨겁고 여부와 무관하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내포를 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2008년도를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정부가 금융위기가 오면은 우리 정부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사실은 이제 연준한테 실업률도 컨트롤하시고 그 다음에 물가도 컨트롤하세요 라고 해서 듀얼 맨데이트 두 개의 숙제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제 연준은 두 개의 어떤 임무를 가지고서 통화 정책을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러한 인식 시각을 완전히 뒤집은 발언인 겁니다. 즉, 고용 부분이 안정화되는 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이 안정화됐어도 향후에 미래 경기가 안 좋을 수 있으면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엿보이면 유동성을 완화하는 혹은 어느 정도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겠다는 측면에서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이거는 소위 얘기해서 진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명분을 이제 실제로 하겠다라는 명분을 좀 가져가는 것과 동시에 네. 앞으로 금리 외에도 유동성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상당히 쓰겠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입니다. 즉, 이번에 파월 의장의 이런 발언은 세 가지, 실업률, 물가 컨트롤, 거기다 미래 경기에 대해서도 컨트롤 하겠다라는 세 가지 어떤 맨데이트를 가져가겠다는 스스로의 선언으로 보셔도 무방하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래 경기까지 이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엔 이제 금리가 우리가 이렇게 주목을 하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과도 연결되기 때문인데요. 금리 인하가 결국 지연이 미국 입장에서 아쉬울 게 없다. 그리고 지연이 된다면 증시 유동성에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일단은 미세한 부분, 우리가 그러니까 단기 그리고 중기로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단기라고 하면 한 달 내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중기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통상 3개월, 6개월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리가 낮으면 위험 자산의 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라는 심리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 1월 뭐 1개월, 2개월 정도는 사실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투자를 하는, 그러니까 수단의 주체는 뭐냐? 돈입니다, 바로. 네. 근데 미국의 돈이 지금 어떠냐? 사실 우리는 페드의,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만 놓고 보고 있지만 네. 사실은 미국의 총 유동성이라고 하는 M3가 22년도에 가장 많았을 때가 21.7조였습니다. 21.7조 달러였는데 네. 이 돈이 최근에 들어서 감속이 되고 유동성이 좀 긴축이 된다고 해도 사실 20조 7조 달러 역사상 아직 최고치에 근접해 있다는 겁니다. 즉 이렇게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실망감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했네요. 이런 실망감이 대두가 되지만 사실은 총 유동성이 미국에서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돈들이 또다시 투자 시장으로 돌아가는 그런 패턴들이 지금 거의 반기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동성이 최근에 20.7조 달러, 역사상 최고치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그 유동성과 관련해서 3월 FOMC에서 QT 축소가 언제 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심이 높았는데 뭐 구체적으로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QT 축소가 시작되면 유동성에는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일단은 지금 이제 9조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Q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유동성을 회수한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이제 회수하는 거를 축소한다. 이거는 뭐냐면 덜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네. 말씀드리면.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과거에 옐런 재무장관이 옐런 재무장관께서 과거에는 이제 연준의 의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이제 2008년도에 의장이셨고 그때 당시에 이제 금융위기가 막 발생하니까 돈을 갖다가 막 풀어가지고 4조 달러까지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를 갖다가 그 전에 금융위기 나타나기 전에 그때까지는 다 못 줄여도 2조 달러까지는 줄이겠습니다. 근데 한 3조 달러 초반대까지 쭉 줄이더니 거기서 안 줄였습니다. 그 상태로 돈을 푼 상태로 계속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을 붐업을 시켜왔다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도 프레임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9조 달러까지 돈을 풀었다가 파월 의장이 22년도에 폴 볼커식의 금리 인상과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정책을 시행해서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해서 그때 계획대로 한다면 지금 24년 초 이 시점에서는 사실은 유동성, 페드가 갖고 있는 유동성 풀어놓은 돈들이 7조 1000억, 7조 초반대까지는 줄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최근의 숫자는 7조 5천억 달러 내외거든요. 그러니까 덜 줄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그들이 약속한 것과는 다르게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걸 이제 슬슬 하겠다. 이제 멈춰나가겠다. 이 이야기인 즉슨 뭐냐면 연준이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고 처음 약속과는 다르게 덜 회수를 해서 시장과 경제 충격을 없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와 전략이 굉장히 크게 내포가 되어 있는 의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 얘기까지 해주시니까 굉장히 얘기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네. 그 유동성이 이제 역사상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인지 몰라도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뭐 비트코인, 금까지 뭐 에브리스팅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미국 쪽의 어떤 경제 프레임하고 일단은 저는 이제 그런 시장이 위험 선호의 어떤 현상을 갖고 있는 패턴은 당분간 그리고 멀게 보면 1년 이상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에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금리 인하가 안 되고 지표가 흔들리면은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하지만 저처럼 매크로를 좀 큰 그림으로 좀 넓게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주식 투자의 미세 전략은 모를지 모르지만 네. 사실은 큰 그림에서는 미국이 향해 가는 그 종점과 목표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네. 지금의 현상은 소위 말해서 미국이 그동안 21, 22, 23년도에 괴로운 어떤 시절을 보냈고 그 괴로운 시점을 터닝으로 해서 제가 최근에도 출간한 책에 상세한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 디지털 달러로 다시 달러 패권을 잡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총 유동성을 이렇게 뿌린 상태로 위험 자산에 충분한 돈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세 전략이다. 무엇이냐? 디지털 달러라는 것이 최근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이 디지털 달러가 언제 쓰여질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관심은 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미국은 최근에 발표를 했습니다. 2년 이내에 도입을 하겠다. 실현을 시키겠다. 즉 돈들을 충분히 풀어놓았다는 것은 준비금의 개념으로 디지털 달러로 연결될 수 있는 실제 달러와 디지털 달러를 매칭시키려는 사전의 포석 전략이다. 왜냐하면 돈들이 충분해야지만 디지털 달러를 흡수해서 실생활에 쓸 수 있게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네. 이 이후의 그림은 어떠냐면은 미국이 또다시 굉장한 패권을 강하게 가져갈 뿐만 아니라 미국 금융시장과
디지털 달러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자산 가격들이 쉽게 꺼지지 않는 현상을 만들어 나가는, 소위 말해서 예전에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지주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주가 잠시 힘을 잃었다가 네. 또다시 많은 전략적 프레임을 가지고서 새로운 어떤 힘을 또 갖기 위해서 포섭을 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뭐 이거는 차후에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구독을 이제 책을 읽어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겠지만 네. 이거는 투자의 전략에 있어서 큰 메커니즘을 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미국이 지금 AI다, 로봇이다, 혁신과 혁명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 달러 밑에 있는 유럽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혁신에 있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고 유로화의 유용도나 가치는 제 가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즉 오히려 유로의 힘을 힘입어서 달러가 좀 버티는, 약간 이제 서스테이너블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 그림을 더 장기적으로 지속시켜서 미국은 더 많은 패권을 가져가기 위함이다. 그 기반에는 위험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투입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전 큰 메커니즘에서 위험자산이 너무 높아지면 변동은 볼지언정 장기 추세선의 어떤 패턴이 쉽게 꺾이긴 힘든 국면으로 미국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점에 저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위험자산 선호도 큰 그림에선 미국의 뭐 장기 목표, 종점과도 연관이 있다. 이런 뭐 심도 깊은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최근 그 미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 AI로 인한 노동 생산성 증가를 고려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던데 실제 AI 기술 발전이 실물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미국이 거의 70년대 이후부터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산업에 대한 혁신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금 그림에서 이제 보여지시는지 모르겠는데 70년대 이후부터 거의 최근까지 4번의 이제 산업의 혁신이 있었고 이 네. 밑에 점선으로 이제 회전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네. 이 표를 보시면 산업의 혁명, 즉 생산성 지수가 높아질 때마다 주황색으로 표기된 비농업 고용이 다운그레이드, 한 번씩 움푹 패이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네. 이렇게 패인다는 건 뭐냐면 산업의 혁명이 일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혼자서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그 양 자체가 커지면서 네. 고용이 준다는 겁니다. 어. 즉 쉽게 표현해서 산업 혁신이 일어나니까 일단은 예전에는 2사람, 3사람이 일해야 되는 거를 한 사람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고용은 준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혁신이 일어날 때마다 미국은 어떨까요? 최근에 이제 국제 어떤 기관에서 이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은 사실 미국의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상당히 빠르게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재밌고 쉽게 표현을 해 본다면 미국의 노동자들은 게을러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게을러지고 다른 국가들, 오히려 아시아 국가들과 같은 이제 경쟁력이 이제 올라가는 국가들의 노동자에 비해서는 사실상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이렇게 장기 프레임의 어떤 성장을 계속 가도를 달리게 만들기 위해서는 AI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AI를 이용한 산업에 실질적으로 쓰여져서 생산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프레임들이 계속 부과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이제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쉽게 말씀드리면 정부는 이 AI 산업에서 돈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펀딩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계속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AI가 나중에 실제 산업에 쓰인다고 한다면 비농업 고용은 분명히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 있고 과거 역사처럼 비농업 고용은 좀 줄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농업 고용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 그리고 연준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가계의 총유동성을 부여를 해서 소비 여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듀얼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에서 사실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전 세계의 AI 혁명인 것 같지만 이것은 명확히 얘기하면 미국 정부가 끌어가는 펀딩에 의한 미국 AI 산업의 혁신인 것이고 그래서 투자의 포커스도 AI는 다른 기타 여러 나라보다도 미국과 직접 연결돼 있고 AI와 관련되는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과 직접 협업을 하는 기업들을 찾아 나가시는 게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똑같이 뭐 AI다 이래서 환호할 게 아니라 미국의 AI 산업혁명, 미국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경제 회복과 성장에는 이 미국 정부의 그 재정 정책도 큰 몫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최근에 보면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는 것 같은데 재정 적자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재정 적자는 미국이 항상 연초 혹은 이제 새로운 회계연도 10월이 됐을 때 항상 이제 예산을 짜면서 이제 경제를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세입을 좋게 해서 적자를 줄이겠습니다라고 항상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단언컨대 10년 동안 그 약속은 지켜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 재정 적자를 유지를 해도 결국에 돈을 풀 수 있고 그 돈을 풀 수 있는 여력이 있었던 거는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도, 그다음에 그 달러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최근에는 이제 상처를 조금 받긴 했었죠. 중국도 이제 미국제에 대한 수요가 줄고 사우디도 예전만큼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러한 이슈를 결국에는 큰 그림에서 제가 앞에서도 이제 저서와 관련된 내용을 잠시 언급드렸지만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연결이 많이 돼 있어서 사실은 결국에는 그들이 이제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성이 금이 간 부분을 디지털 달러에서 또다시 메커니즘을 연결을 시켜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큰 전략으로 이제 매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도대체 디지털 달러가 나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길래 패권이 나오느냐?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디지털 달러 우리가 얘기하는 CBDC라고 하는 것은 네. 미국 혼자 실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 유럽 쪽하고 G7이 함께 동시 시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단언적으로 극단적으로 보면 페드가 연준이 전 세계 금융기관의 총 중앙은행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발권력이 있는 이제 재무부, 미국의 재무부와 연준 입장에서 결국에는 발권력을 가지고서 디지털 달러의 힘을 전 세계에 뿌려놓고 그 힘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결국 재정 적자가 있어도 이 달러를 또다시 원하고 이 달러 기반의 채권들을 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메커니즘을 또 만들어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격투기라고 표현을 할까요? 예를 들면 격투에서 굉장히 강한 선수가 있으면 사실은 장점이 많은 선수가 한 부분에 부상을 입더라도 다른 부분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격투력을 높이는 그런 현상과 비슷하다. 네. 그래서 이런 패턴을 우리가 볼 때는 한 부분의 미세한 부분의 이제 상처나 약점 부분에만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전반적인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생각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재정 적자 사실 뭐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뭐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미국 대선, 올해 가을에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큰 그림에서는 정권이 바뀐다 해도 이런 재정 확대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는 민주당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예산을 이렇게 많이 풀고 부채를 이렇게 많이 쌌습니까? 실제로 미국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의 부채가 20조 달러 내외에서 거의 40% 이상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전후의 과도기에는 이제 코로나도 있었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풀린 것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30조 달러를 넘어섰죠, 부채가. 미국의 부채가 30조 달러 넘어선 상황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또 공화당의 입장에서 또 민주당을 공격합니다. 부채를 이렇게 많이 늘려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민주당, 공화당 집권을 어느 쪽에서 하든 항상 반대쪽은 공격을 하지만 부채는 항상 늘어났었다. 네. 어찌됐든 집권하면 본인들은 예산을 갖다가 충분히 풀어나가기 위해서 부채가 늘어난 현상이 있었고 그러면 재정정책은 트럼프는 이미 여러 번 그 전에 정책에서도 시행이 됐다시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전통 에너지와 화석 연료 에너지를 충분히 이용을 하면서 미국의 제조업 그리고 인프라 투자, 노후화된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즉 이야기는 미국에 내재되어 있는 산업과 인프라 산업 쪽에서는 또다시 수익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투자 수익, 증권과 관련된 투자 수익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재생과 관련된 포트폴리오에서는 일부 변형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리밸런싱 차원에서 좀 조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국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좀 뭐 거의 뭐 리스크라고 하면은 중소형 은행 부실 우려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또 시작됐던 네. 문제인데 이게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까지 이어질 문제라고 봐야 될까요? 작년 3월에 사실은 굉장히 아찔한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중소형은행들은 유동성이 부족해서 파산에 이르거나 이제 뱅크런과 유사한 이런 현상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페드가 못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어서 정부가 못하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의존을 해야 되지? 미국은 충분히 있다는 걸 이번에 입증시켜줬고요. 그 당시 이제 SVB 뱅크, 실리콘밸리 은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 페드도 여력이 없었고 정부도 돈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심지어 예금보험공사,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라고 하는 기관에서도 은행을 돕기 위한 돈이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재무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이제 냈죠. 뭐냐면 대형은행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면서 대형은행들이 돈이 많으니까 중소형은행들을 흡수합병하거나 유동성을 투입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은행의 시스템이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은행은 양극화가 철저히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업은행은 큰 은행들은 더 커지고 수익은 더 많아지고 중소형은행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유동성이 고갈되면서 뒤처지는 후퇴하는 현상들. 그래서 이런 것이 전체적인 시스템의 균형에서는 좀 안 좋겠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경제에 큰 악영향이 없다면 이러한 소위 말하는 민간은행의 힘을 빗대어서 연준과 정부가 못하는 양적 완화를 대신 시키고 있는 형국과 동일하다. 이런 이제 패턴입니다. 어쨌든 뭐 미국의 다양한 얘기들 좀 짚어봤는데요. 투자자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계속 오를 수 있을 것이냐에 그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가격 부담이 있다는 시각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제 미국이 만약에 매크로적인 전략에서 보신다면은 미국이 지금 슬로우다운, 즉 이제 침체 직전의 모습이냐 아니면 리커버리, 회복을 하다가 이제 더 확산될 수 있느냐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디지털 달러와 여러 가지 패러다임상 후자, 즉 약간의 속도는 느리지만 완만한 회복과 이제 경기 확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많은 정책들을 계속 투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즉 이러한 패턴에서는 자산 배분 전략 자체가 메커니즘이 사실은 액티브 마켓이 됩니다. 액티브 마켓이라는 것은 공격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궤도에서 기업들이 성장의 어떤 기회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포트폴리오에 축차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것은 미국 중심의 포트폴리오는 아무래도 과한 수익률이 그동안에 발생을 했으니 일부 가져가시되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다른 나라의 기업들 직접 협업을 하거나 연계된 링크된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를 같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크레딧물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곤 네네. 하는데요. 그러한 기업 뭐 회사채라든지 주식 관련되는 부분에 투자를 일정 부분 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건 작년과 다르게 오히려 채권 투자는 신규로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감이 시장에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반면에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신규 채권 투자를 해서는 사실은 큰 자본 차익을 먹기 위해서는 좀 약간 타이밍을 잘 잡으셔야 되는 보수적으로 좀 이제 소위 말해서 약간의 충격이 있을 때 채권을 잘 사셔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그 완만한 회복, 경기 확산 국면에서 미국과 연계된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투자를 해보시라고 조언을 해주셨고 신규 채권 투자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유신익 KB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